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장애인 청년들의 자립생활을 돕고 있는 더자립입니다. 네, 오늘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최일선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네, 10년이 넘으셨잖아요. 뭐 정확하게는 10년이 조금 안 되긴 했는데 네. 근 10년 정도. 그렇죠. 장애인 그러니까 일자리 장애인 사업과 일자리 담당만 10년 넘었고 네. 그 전에 또 딴 데에서도 일한 경력 전체가 넘었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따지면 10년이 좀 넘어. 장애인 복지만 해도 뭐 10년이 훨씬 넘게 일했죠. 그렇죠. 그 중에 상당 시간 9년 이상을 장애인 일자리 사업만 했고 네. 일자리 사업뿐만 아니라 장애인 직업자를 전반적으로 했었고 일자리 사업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돼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데는 부족하진 않지 않을까. 저는 이제 장사하고 사업하는 사회복지사기도 하니까 담비 사회적 협동조합 대표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도 카페에 장애 청년들, 발달장애 청년들 2명 있고 3명 있네요. 그 중에 복지 일자리라고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사람들이 2 있었고 네. 고용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복지 일자리 하고 있는 친구들. 저쪽에 방앗간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한번 알려드리면 좋겠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크게 3가지 분류가 있는데 일반형, 복지형, 특화형. 그 일반형은 다시 전일제와 시간제로 구분이 되고요. 복지형은 참여형과 특수기업 복지 연계형은 아니지만 이건 그냥 동일하게 이해하시면 된다. 특화형은 마찬가지 2가지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대상의 사업과 발달장애인 대상의 사업 딱 2가지로 있는데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이 1가지가 있고 발달장애인 요양보사 보조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네. 이 사업은 각각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은 시각장애인만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등록이 시각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물론 시각장애와 중복으로 발달이 중복인 경우도 있어요. 그럴 수도 그런 있겠네요.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발달장애인은 지적 자폐성으로 등록돼야지만 참여할 수 있어요. 근데 간혹 저희 사례 중에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분명히 복지카드에는 지적장애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네. 장애인 등록증에는 증명서에는 정신장애로 등록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걸 알게 돼서 탈락하게 된 사례도 있었어요. 정신장애면 또 안 되는. 그렇죠. 대상이다. 정신적 장애는 이제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가 있는데 지적 자폐성만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단 3가지 설명해 주셨어요. 네. 특화형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은 우리나라에서는 안마사라는 직업 자체가 시각장애인만 하게끔 그게 법령에 좀, 정해져 있어요. 그게 좀 논란이 계속 있죠. 논란이 계속 있죠. 네. 왜냐면 우리가 주변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안마, 뭐 이런 건전 안마, 업소 이런 것들이 많이 간판이 있는데 저 시각장애 하는 거냐? 아니거든요, 대부분. 근데 이게 어쨌든 법령에는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걸 잡지 않는다. 라는 좀 현실적인 좀 아쉬움이 분명히 있죠. 시각장애 당사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많이 문제시하고 있고요. 발달장애 요양보사 보조일자리 사업은 이제 제일 늦게 이 사업 중에 생긴 거예요. 2013년에 처음 시범 사업으로 시작을 했고 이제 10년 조금 넘은 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 분들이 요양원, 요양병원 있는 어르신들을 이제 보조하는 실제 요양보사들이 하는 역할을 보조해주는 역할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걸로 추정이 되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발달장애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발달장애인들의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도 요즘에도 계속 요양병원, 요양원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잖아요. 가까운 지역에서도 있었는데 어르신들에 대한 케어가 많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이 사업은 앞으로도 조금 더 양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노케어라고 해서 네. 요양보호사가 한 60세 그리고 그 요양을 받는 피보호자가 한 80세, 90세 처치하는 게 부족하니까 힘써줄 사람으로 발달장애인이 같이 보조해주면 아주 좋은 사업 같고 앞으로도 좋을 것 같으네요. 네, 맞습니다. 일반형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얘기하는 행정도우미 동주민센터 가면 분들 이게 이제 대부분 일하시는 분들 경증장애인이 많은데 대부분 지체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체가 거의 한 50%가 넘을 거예요, 최소. 물론 원래 장애 유형 중에 지체가 제일 많긴 하지만 그렇죠.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보조를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러면서 시간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일을 하고 전일제네. 전일제로 일하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이 사업도 2017년부터는 이제 절반 4시간만 일하는 걸로 또 분할돼서 나왔습니다. 그게 전일제 시간제로는 아닙니다. 일반형이. 전일제하고 시간제로 8시간 일하는 경우도 있고 4시간 일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같은 일을 하지만 여기는 장애 유형 누구나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동주민센터 민원과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정신적 장애보다는 대부분 신체
신체적 장애인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장애 유형도 좀 나눠져 있는 모양이고 네. 이렇게 일단 알아야 된다. 일단 일자리사업 네. 제도 안에서는 일반형이라고 해서 꼭 뭐 장애 유형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업무의 특성상 네. 주로 지체장애인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최근에 시간제는 그래도 발달장애 참여자들이 몇 분 참여하신 거 제가 보긴 했습니다. 특히 부모님들은 또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호자와 당사자들이 주로 얘기하는 복지 일자리 하면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복지형 참여형 일자리예요. 참여형 일자리 요게 이제 복지형에 속하는데 이름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네, 복지형 안에 참여형하고 특수교육 복지형 계형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네요. 근데 이건 굳이 아실 필요가 없어요. 네, 복잡. 어차피 같은 거다. 복지 일자리다. 음. 복지 일자리. 뭐 급여가 하는 일도 비슷하고 급여도 똑같아요. 네. 한 달에 56시간. 이 일자리 사업을 알면서 최저임금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곱하기 56시간만큼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네. 실제로 내가 일한 시간만큼 급여를 받는 게 이 일자리 사업의 주요 골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매년 최저임금에 따라서 일자리 사업의 사업비가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참여하는 급여 조건도 달라지는 거죠. 하는 일과 뭐 시간 이런 건 바뀌지 않는데 급여가 좀 상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여형 복지 일자리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대부분 90% 이상의 참여자가 발달장애인. 참여형 일자리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만 장애인 복지 일자리는 다 발달장애인 일자리로 인식하고 있겠네요. 근데 90% 대부분 니까. 그렇죠. 이 중에서 이제 특수교육 복지형계형이라고 하는 거는 학교에 현재 전공과나 고등학교 3학년이면 네네. 이겁니다. 학교에서 요거라고. 하고 있는 거 네. 학교 카페, 학교 빵집. 그렇죠. 네, 거기서 그게 일하는 이제 친구들. 특수교육 복지형계형이다. 졸업 전에 취업에 대한 맛을 좀 봐라. 네. 라는 기준으로 나온 사업인데 어쨌든 그게 그거다. 복지 일자리다. 네. 그리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행정상에서는 구분이 좀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거의 물어보시거든요. 아까 56시간 네. 시간 일단 알겠다. 최저임금 알겠다. 그런데 사대보험 되나요? 건강보험, 네, 국민연금 이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시니까 그것도 되게 중요한 화두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애초에 이제 정부에서 주도해서 이 사업을 이제 계획을 할 때 고용노동법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고용노동법에 의해서 60시간 이상 한 달에 일을 하면은 사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어요. 56시간이라는 근거가 그거에 의해서 편성이 됐고 꼼수네. 그럴 수도 네, 있죠. 꼼수예요, 꼼수. 네,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 사업은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만 가입됩니다. 그 현장에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사업은 무조건 제 판단에는 일을 아직 온전히 본인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는 20대 초반, 초중반 이런 발달장애인들 위주의 사업이 되면 정말 좋다. 그리고 좀 노년층, 중장년 됐을 때 실제적으로 노화가 좀 진행되고 노화가 발달장애 좀 빠른 편이잖아요. 네. 그럴 때 이 사업에 참여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실제로 내가 더 많은 시간 일을 할 수 있는데 아직 그 가능성을 처음부터 이렇게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단계의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다. 이 사업을 내가 평생 이 복지 일자리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는데 하루에 2-3시간만 일하는 건 사실 자립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만 일하고서 자립한다는 건 좀 밥 먹어도 10,000원인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60시간 이상이면 사대보험을 다 들어야 된다는 거. 이게 참 그러니까 제가 이제 꼼수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56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거는 정부의 꼼수죠. 근데 이게 장사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또 돌아가면 네. 고용인의 입장으로 어떻게 보면 또 어쩔 수 없나 하는 생각도 들고 저는 잘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중립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사업의 좀 굉장히 이상적인 취지는 사실상 장애인에 대한 고용을 좀 준비하고 있는 업체에서 섣불리 뭔가 돈을 투자해서 인건비도 주고 사대보험도 가입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쉽지 않아요. 정말. 이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가 되는 이제 관공서나 아니 복지관에서는 그 담당자가 이런 기업에 우리 이런 장애인분이 있으니 이분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하겠다. 하루에 2-3시간씩 일을 한번 할 수 있게끔 인턴처럼 해주십시오. 당신이 부담할 거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쓰다 보면 분명히 이 업체에서는 맞는
적절한 장애인 당사자를 그렇죠. 할 수도 있고 그럼 그분이 충분히 하루에 2-3시간 일할 수 있다는 게 판단이 되면 그 뒤에 직접 채용할 수 있게끔 그렇죠. 유도하는 역할로 하면 굉장히 긍정적인데 현실적인 사례가 그게 제가 한 100명 중에 1명 공부 봤나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 카페에서 일을 하다가 고용으로 전환시킨 사례도 네. 있지만 그렇게 안 되는 사례도 또 있고.